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테이블 반정규화를 통한 반정규화인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 이 표에서 정리된 내용을 뒤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예정이고요. 해서 지금 이 표에서는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반정규화는 크게는 테이블을 합치는 반정규화, 그리고 테이블을 나누는 반정규화, 그리고 테이블을 추가하는 반정규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합치는 반정규화는 관계를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일반화 관계에서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둘 다 만약에 슈퍼 타입, 서브 타입, 즉 일반화 관계를 관계라고 본다면 두 가지 모두 관계 병합이긴 한데, 사실 일반화 관계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는 일반 관계 병합, 아래는 일반화 관계 병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테이블 분할은 수직 분할이 있고 수평 분할이 있습니다. 얘를 요렇게 쪼개면 수평 분할이 될 거고요. 요렇게 쪼개면 수직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는 중복 테이블 추가, 이거는 똑같은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복 칼럼 추가에서는 동일한 칼럼을 추가했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한 테이블을 여러 곳에 복사해 둔다는 얘기고요. 통계 테이블 추가, 요거는 우리 derived attribute에서 일반적으로 통계치, 뭐 count, sum 이런 거를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칼럼 단위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아예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력 테이블 추가, 이력 테이블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거를 테이블 단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부분 테이블 추가, 이거는 원래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빼놔서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조금 헷갈릴 부분이 부분 테이블 추가와 테이블 수직 분할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근데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테이블 수직 분할은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은 그 결과로 이런 게 두 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분 테이블 추가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서 얘네들을 빼내면 원래 있던 원본 테이블 그대로, 그리고 조그만 테이블 하나 이렇게 생겨나가는 겁니다. 즉 수직 분할은 원본을 둘, 셋, 네 개로 쪼개는 거고요. 부분 테이블 추가는 원본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몇 개를 더 만들어내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병합하는 경우, 요 경우가 테이블 반정규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테이블의 동시 조회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원 번호가 이렇게 있는, 지금 한번 테이블 먼저 볼게요. 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지점에 대한 정보,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요거 익숙한 이그젠플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지점명을 물어본다. 이런 쿼리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속한 지점 번호를 찾아내서 그 지점 번호의 지점명을 보여주면 되니까 조인이 한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면 지점명을 여기에 하나 더 복사해 두자라고 했던 게 우리 칼럼 반정규화에서 배웠던 중복 칼럼 추가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점명, 지점 위치, 지점 전화번호 등등 홍길동에 대한 지점 정보의 모든 것을 조회하는 쿼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점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점 위치, 지점 번호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테이블 합친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중복 칼럼을 추가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상대편 테이블에 있는 거를 많이 가져오는 쿼리가 너무 많다면, 그러면 얘네를 다 가져오는 셈 치고 하나로
합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얘는 지금 몇 정규형이냐 하면 사원 번호에서는 모든 거를 다 결정할 거고요. 그 안에서 지점 번호가 얘네들을 다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행함수 종속이 존재하게 돼서 이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는 3정규형, 두 가지 테이블 모두. 그래서 3정규형을 2정규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정규화 수준이 낮아지는 반정규화인 게 맞습니다만, 만약에 두 테이블을 동시에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면 2정규형으로 내려가면서도 얘를 택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화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화 관계를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일반화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학부생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대학원생에 대한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부생도 학생이고 대학원생도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 이름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라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로 표현할까 했더니,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학회, 그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학회에도 가입을 하고 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회가 없고요. 보통 학년은 있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원생은 학년별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적 베이스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뭘 관리하냐면 지도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연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정보도 있지만 공통적인 정보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반화 관계라고 나타내서 부모 관계, 자식 관계라고도 하고요. 위에를 슈퍼 타입, 아래를 서브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위에를 부모, 아래를 자식이라고도 하고, 위에를 슈퍼, 아래를 서브라고도 해서 위에는 공통적인 속성들을 나타내고요. 아래에는 서로 배치되는, 서로, 그러니까 자기만 갖는 그런 속성들을 나타내요. 만약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학년 정보가 대학원생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다 학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도 학년이 중요하고 학부생도 학년이 중요하면 아래 서브에서 날리고 위에 학생 테이블에 학년이라고 쓰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반화 관계,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이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테이블로 나타낼 때는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보는 요 그림이 가장 이론에 충실한 구현이고요. 그걸 우리가 원투원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투원 타입은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거냐 하면, 공통적인 속성은 전부 위에다 테이블에 만들고요. 아래 테이블에는 위에 있는 부모님의 프라이머리 키를 그대로 프라이머리 키로 따와요. 식별자 관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서로 공통적이지 않은 속성들만 일반 속성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는 부모와 자식이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성도 공통 속성은 위에, 특이 속성은 아래 있게 되는 깔끔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대1 타입이고 우리가 가장 학술적으로는 선호하는 타입인데, 데이터의 양이나 트랜잭션 유형에 따라서 테이블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아래에 있는 두 가지로 구현하게 되면 그게 반정규화라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아래 두 가지로 가게 되는지는 뒤에 슬라이드로 살펴보게 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합쳐서 하나, 또 요렇게 합쳐서 하나 만드는 게 플러스 타입, 그리고 그냥 세 개를 다 합치는 거, 이게 싱글 타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반정규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론 이상적으로 깨끗한 경우를 보면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그림이죠. 요대로 구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의 경우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이긴 한데 개별로 접근하는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 아주 극단적인 이그젬플을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 어떤 페이지에서는 기본 정보만 봐요. 학번,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쿼리가 많다. 그러면은 아래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위에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테이블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어서 위에 거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본 상태에서 상세 정보 조회를 탁 눌러봤더니 그제서야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대로, 학부생은 학부생대로 상세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상세 정보가 이렇게 학번, 지도교수, 연구 분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테이블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경로를 보면 요 위에 있는 것만 요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것만 요렇게 물어보거나 하게 되면 원투원 타입으로 아주 이론에 충실한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고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요렇게 많이 물어본다거나, 지금 아래 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이그젬플을 보면 이래요. 아래에 있는 보면은 만약에 대학원생이 100명이 있어요. 대학원생이 100명이 있는데 학부생이 10만 명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조회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잘 만든 이그젬플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고요. 자, 대학원생은 100명이 있고 학부생은 1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0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는 몇 명이 있겠어요? 네, 다 있어야 되니까 10만 100명이 있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학원생 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예요. 학번,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도교수, 연구 분야. 그러면 위에 있는 테이블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놈과 요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학원생 100명을 조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10만 100명짜리 테이블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회가 많다면은 굳이 요 100명을 조회하기 위해 10만 100명을 조회하도록 두지 말고요. 두지 말고 얘네를 합쳐서 이렇게 따로 만들고요. 또 얘네를 합쳐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두면 이번에는 대학원생 100명에 대한 이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즉 10만짜리 테이블은 들여다보지 않고요. 100만짜리 테이블을 아니죠. 100명짜리 테이블, 작은 테이블만 들여다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어떤 트랜잭션이 많으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만약에 대학원생 정보조회가 빈번했으면 그런데 학부생 정보조회가 빈번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합쳐놔도 얘가 10만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하는 거나 이거 조회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빈번한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만 다시 상기를 하면은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합쳐서 접근하는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타입이라고 한다. 자, 요놈. 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합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타입이라고 한다. 요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 관계를 모델링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 서브 타입에 대한 동시 접근이 많을 때, 여러 서브 타입, 예를 들면 지금 요건 좀 다른 이그젬플인데 특허를 낼 때는 발명가 정보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발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발명가가 되는 건데, 제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양식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그 전문가가 보통은 변리사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발명을 해서 변리사 사무소에서 특허 출원을 해주게 되면 저는 발명가고요. 변리사는 대리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명가도 사람이고 대리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이런 기본 정보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슈퍼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발명가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직급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적지는 않는데, 자세히 적지는 않고 뭐 주소 정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그젬플을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발명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과 직급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대리인에 대해서는 경력과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어떤 특허 한 건에 대해서 발명가 정보와 대리인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발명가는 어느 학교의 누구, 그리고 대리인은 또 뭐 어떤 전문 분야의 누구, 요건 제가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즉 발명가 정보와 대리인 정보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그런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에는 얘네를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를 합칠 거면 사실 얘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랑 공통된 거를 위에다 뽑아낸 건데, 밑에 있는 두 개를 합칠 거면 세 개를 다 합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올인원 타입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인 거를 일단 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실무에서 여러분이 혹시 모델러가 되게 되면 반정규화를 할 때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그젬플을 주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그젬플, 이런 이그젬플, 이런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기도 어렵고요.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주입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형태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 그림은 아까 반드시 외워둬야 되겠어요. 자, 얘가 원투원 타입이고 슈퍼 서브 플러스 타입이고, 얘는 싱글 타입이면서 올인원 타입이다. 요 이름은 외워둬야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 하냐? 개별 접근 트랜잭션, 슈퍼 서브 합친 거, 서브 합친 거. 자,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는지 정도를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은, 그리고 요 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개별 테이블을 유지한 거고, 슈퍼 서브를 합친 거고, 이거는 전부 다 합친 거고, 그러면 확장성은 합치면 합칠수록 나빠집니다. 자, 합치면 합칠수록 나빠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학부생, 대학원생이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뭐 견습생이라든지 아니면 포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편한데, 뭉쳐놓으면 뭉쳐놓을수록 확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은 맨 앞이 제일 우수, 맨 뒤가 제일 나쁨. 조인이 필요한 경우 테이블을 여러 개를 쪼개놨으니까 합쳐야 될 일도 많겠죠. 싱글 테이블은 하나로 합쳐놨는데 무슨 조인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자, 그리고 I/O 성능 저하. 요거는 한 번에 액세스, 그 싱글 테이블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테이블 안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레코드와 컬럼이 존재하게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쪼개서 있게 되면은 작은 테이블과 컬럼들을 액세스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인풋 아웃풋, 그 디스크 액세스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신 하나로 뭉쳐서 합쳐놓게 되면은 레코드 수도 많아지고 칼럼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I/O에 부담이 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용에서 요거 되게 애매해요. 요건 되게 애매한데, 글쎄요, 요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관리하기도 편하다?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오히려 DB를 익숙하게 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확장성 좋고 확장성도 좋고 I/O 성능도 좋기 때문에 얘가 관리하기 편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용이성, 하나의 테이블만 관리하면 되니까 좋다.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테이블이 적합하냐? 요건 앞에서 다 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싱글 테이블 하나만 본다 그러면 확장성과 I/O 측면에서는 안 좋고요. 하나니까 관리하기 편한데 조인도 적다 해서 요거는 단점, 요거는 장점. 이렇게 싱글 테이블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테이블 반정규화는 테이블을 합치는 병합에 대한 거였고요. 지금 새로 보게 되는 거는 테이블을 나누는, 쪼개는 반정규화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분할하는 반정규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 절차만 한번 짚어볼게요. 데이터 모델링 일단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배웠죠. 일단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산정을 해봐요. 용량을 산정해서 만약에 어떤 좀 의심가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건수 자체가 뭐 하루에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용량 산정을 해봤더니 그렇게 굵직한 애가 아니라 잔가지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분할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미치는 성능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 산정을 해봤더니 대량 데이터가 처리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봤더니 여기에 엄청 많이 액세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놈에 혹시 뭔가 좀 우리가 잘 살펴봐서 성능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살펴보고, 잘 살펴본다라는 게 뭐냐면 트랜잭션이 하루에 10만 건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패턴을 분석하자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패턴이 중구난방이다. 그러면 대량 데이터가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 만약 이런 쿼리들이 로우 단위로 집중이 돼요. 어떤 쿼리를 딱 수행해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액세스해요. 얘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쿼리는 여기만 액세스해요. 얘는 또 여기만 액세스. 이렇게 로우 단위로 집중된다. 그러면은 이야, 이게 10만 건이지만 얘를 이렇게 쪼개놨다면 5만 건짜리 테이블 2개로 쪼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근데 만약에 봤더니 이번에는 트랜잭션들이 있는데 얘는 요만큼만 액세스하고 얘도 요만큼만 액세스. 다른 트랜잭션은 이만큼만 액세스해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칼럼으로 잘라놨으면 또 5만 건짜리 테이블 2개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다시 살펴보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나서 테이블별로 용량을 산정을 해보고 대량 데이터가 처리되는 테이블에 대해서 트랜잭션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컬럼 단위로 집중되거나 로우 단위로 집중되는 패턴이 발생되면 그때 테이블 분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오히려 앞 페이지에서 드렸던 설명,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세한 설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이그젬플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구성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 페이지 걸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페이지는 참고용으로만 써주세요. 보면 이 이그젬플로 나온 테이블을 보면 칼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칼럼이 너무 많고 이 도서 번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서 번호가 키인 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일부 항목들은 다 전자출판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또 일부 항목들은 대체 제품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많아요. 자, 요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이그젬플이 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 제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재에 나와서 쓰긴 썼는데 대체 제품이 뭔지 저희가 잘 모를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고 전자출판 유형 코드라는 말 때문에 이 전자출판이 혹시 얘네를 이렇게 다 결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얘도 이렇게 결정을 뭐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얘는 정규화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얘가 아직 이정규형까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테이블로 쪼갠다. 그러면은 이게 반정규화가 아니라 정규화가 되는 거예요. 저 2정규형으로 돼 있던 거를 3정규형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이그젠플이 왜 깔끔하지 않은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가 가정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에도 유형 코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두지 않은 걸 봐서는 지금 얘가 얘네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예 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깔끔한 이그젠플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얘를 요거가 중요한 이그젠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자, 요 세부적인 종속성은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봤더니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얘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또 얘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트랜잭션이 지금 하나의 테이블로 있을 때는 여기가 만약에 5만 건, 여기가 5만 건이면은 10만 건이 다 이렇게 긴 칼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테이블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니까 요거를 테이블 3개로 쪼개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얘만 접근하는 게 많다? 그러면 걔만 독립시켜. 그리고 얘를 도서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복사해 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를 복사해 오는 거고요.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와 나머지 아이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보실래요? 네, 날카로운 질문. 이게 왜 반정규화지?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직 분할을 하면서 정규화 수준이 낮아졌나요? 우리가 보통 반정규화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2정규형을 3정규형으로 바꾸면서 정규화, 반대로 하는 걸 뭐 반정규화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규화를 한다라는 거는 정규형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정규화를 한다라는 거는 정규형 수준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사용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왼쪽의 구조를 오른쪽 구조로 나눴다라고 해서 정규형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아요. 다만 왜 이거를 반정규화라고, 사실 저는 이걸 반정규화라고 부르는 걸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얘가 반정규화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름대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요 테이블을 이렇게 구조를 바꾼 근거가 정규화 이론의 근거에서, 즉 함수적 종속성의 근거에서 테이블을 쪼갠 게 아니고 성능의 이슈 때문에 임의로 쪼갠 거기 때문에 반정규화라고 부르자라는 정도로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테이블을 수직 분할한 반정규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이론적 관점에서는 정규형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왜 반정규화냐? 굳이 대답을 한다면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즉 테이블을 분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게 정규화 이론의 근거에서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정규화의 일부다 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설명이 테이블의 수평 분할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테이블의 수평 분할 역시 정규화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정규형 수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규화도 아니고 반정규화도 아닌 게 맞는데, 굳이 반정규화에 넣는다면 테이블을 누구 맘대로 수평 분할했어? 혹시 정규화 때문에 그래? 아니, 성능 때문에 그래 라고 할 때 보통 성능 때문에 이렇게 튜닝을 한 거를 두루뭉술하게 반정규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다시 얘기하자면 엄밀한 경우에서는 저는 반정규화라고 보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정규화의 일환으로
테이블 수평 분할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유연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이블에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사업소 코드가 있고 고객 번호가 있고 고객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넓은 굉장히 그 대기업이라서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만 건이 있어요. 100만 건이 있는데 고객 정보가 이제 100만 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고객들만 계속 조회를 해요. 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은 또 여기 있는 고객들만 계속 조회를 해요. 근데 이게 딱 순서적으로 이렇게 꼭 돼 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은 남자 고객만 계속 조회를 해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여자 고객만 조회를 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만 조회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부산인 사람만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회하는 레코드가 다른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평 분할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분할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인데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고객이 10,000명 있는데 이거를 뭐 1000개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는 고객 번호를 1번부터 1000번, 1001번부터 2001번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냐면 고객 번호에 대해서 쿼리가 집중되는 패턴이 다른 경우죠. 예를 들면 어떤 트랜잭션은 1번부터 1000번 고객에만 접근을 하고 어떤 트랜잭션은 1001번부터 2001번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레인지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이그젬플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연봉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연봉이 뭐 3,000 이하인 고객이 있고 3,000에서 1억인 고객이 있고 1억 초과하는 고객이 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얼추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어떤 테이블은 3,000 이하인 고객들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트랜잭션을 예를 들면 어떤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 접근한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는 VVIP 마케팅을 하는 트랜잭션이 접근을 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경우엔 여기를 접근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3,000 이하, 3,001에서 1억,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 이그젬플을 보면 어떤 숫자 값을 가져서 고객 번호처럼 연봉처럼 숫자 값을 가져서 그 범위, 레인지를 줘서 파티션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값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리스트 파티션이라고 하고 서울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자, 위에는 범위라는 게 키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일 수밖에 없겠죠. 아래는 값이라는 거고요. 자, 위에는 연속되는 범위, 아래는 값.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해쉬 파티션이라는 거는 요거는 해쉬 함수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해쉬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할 거니까 해쉬 파티션은 여러분이 결론만 외워두면 해쉬 함수를 써서 분할하는 게 해쉬 파티션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해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면 이제 해쉬라고 보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면 해쉬라고 하는데 보통 해쉬를 어떨 때 쓰냐 하면 긴 길이를 짧은 길이로 바꿀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짧은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를 우리가 해쉬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번이 몇 자리인지 뭐 예를 들어 2000-1234라는 학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2020, 1111 이런 학생이 있고 수강생들이 막 있는데 이 수강생들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 팀 미팅을 하려고 그래요.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학번 끝자리는 거의 랜덤하다라고 보니까 학번 끝자리를 따서 얘를 4조, 얘를 1조 이렇게 하면은 0조부터 9조까지 10개 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8자리로 있던 학번을 한 자리 값으로 바꿔주는 요 함수가 해시 함수가 되겠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해시 함수는 앞에 거 버리고 끝에 거 하나만 따는 함수를 해시 함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또 제가 만든 해시 함수인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6자리를 2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네, 가운데 다 버리고 맨 앞자리와 맨 끝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2, 3, 4, 5, 6이 1, 6번 바구니에 들어가잖아요. 1, 3, 5, 7, 9, 6도 1, 6에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 6이라는 바구니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서 요 안에서 식별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해시 함수는 긴 길이의 데이터를 짧은 길이로 매핑하는 함수다. 그러면 파티션 분할할 때 그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객 번호를 가지고 고객 번호 앞에 혹은 끝에 2자리만 가지고 분할한다든가 등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알아둘 거는 테이블을 수평 분할을 왜 하냐? 테이블이 많은 양의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액세스하는 패턴이 행 단위로 패턴이 발견될 때 그러면 그에 맞춰서 파티션을 하는데, 즉 쪼개는데, 레인지 파티션은 범위로 하는 거고요. 리스트 파티션은 값으로 하는 거고요. 해시 파티션은 해시 함수를 써서 하는 거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